안녕하세요. 김현식 회계사입니다. 많은 학생분들께서 제가 갑자기 개원을 한다는 소식에 적잖이 놀라고 또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2023년 7월 1일부터 바른생각 스마트러닝이라는 학원을 개원하여 이곳에서 회계사, 세무사 강의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새롭게 개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 학생분들의 합격을 돕는 진정한 방법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강의 방식은 종합반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단지 강사 개인의 개별 단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한 시간표를 최초에 제시하고 강사 개인의 온라인 강의 완성도를 위해 또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시간을 제시하고 결국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표에 제시되지 않은 많은 보강이 생겨나곤 했습니다. 이러한 종합반에는 처음부터 학생분들의 합격보다는 다른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었다고 스스로 반성합니다. 종합반에서 복습에 허덕이고 또 다음날 현장 강의 수업에 지쳐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은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분들의 합격을 우선시해야 하고 그 합격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 제가 수업 중에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개별 단과 강의든 종합반이든 경제활동을 하는 강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주인공이어야 하고 강사는 학생분들의 합격을 돕는 조력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저는 바른생각 스마트러닝 학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업을 담당 강사들에 의해 미리 촬영하고 학생분들께 시간표에 맞춰 온라인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담당 강사가 스튜디오에서 혼자 미리 촬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상황 없이 컴팩트한 강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분들께 이러한 강의를 1.2 또는 1.3배속으로 빠르게 공부하여 충분한 복습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온라인으로만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공부의 효율성은 좋지만 공부 진도와 학업 성취도에 대한 구속이 없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오전, 오후로 이루어지는 하루 수업 중 한 번은 학원에 나와서 강사의 현장 강의를 수강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미 모든 강의는 촬영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의욕이 활발하여 굳이 현장 강의를 올 필요를 느끼지 않는 날에는 계속해서 독서실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셔도 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상태의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틀린 부분은 개인별로 저장되어 언제든지 자신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보강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실과 학원 강의로 공부한 시간을 QR 출결 관리로 체크해서 하루 공부 시간 10시간이 안 되는 수강생들은 담임 면담으로 학습 현황을 피드백하고 다시 집중하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렇듯 모든 강의를 온라인 상태로 제공하면서 현장 강의가 추가되어 공부의 효율성과 학업 성취도 그리고 포기 없이 끝까지 공부할 수 있게 생활관리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종합반 형태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는 관리종합반, 줄여서 관종반이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김영남 회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저희 바른생각 종합반에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저희 바른생각 종합반이 다른 종합반과 얼마나 크게 다른지, 여러분의 공부를 어떻게 관리할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 종합반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제일 큰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은 수업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저희 월화 수목금 내내 오전 오후 수업이 있고 토요일까지도 수업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복습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복습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진도를 밀리고, 그 다음 내가 복습한 거가 정말 제대로 공부가 된 건지 피드백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리듬도 깨지고 생활 관리가 힘들어졌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걸 원하느냐 물어보면은 좀 복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루에 좀 6시간 정도는 복습 시간을 좀 할 수 있어야 진도로 나간 것만큼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하루 6시간을 복습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루에 뭐 잠도 안 자고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12시간 공부한다고 했으면 6시간 복습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6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종합반, 관종반은 6시간 동안 수업 공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최대한 맞춰서 플랜을 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수업이 많은 거에는 이유가 있죠. 공부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업이 많았던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6시간 안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 현재 수업 방식으로 오프 수업으로 내내 하다 보면은 농담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피드백 받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지기도 해서 현재 방식으로는 하루에 6시간 수업을 해가지고는 진도를 다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가자. 응? 현재 온라인의 현우진 강사, 지금 제일 유명한, 제일 강사 중에 돈 많이 벌고 있는 현우진 강사도 전부 스튜디오로 촬영하죠. 실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로 촬영하면 장점은 뭐냐면 최대한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그래서 그런 온라인의 장점과,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뭔가요? 너무 근데 이제 이 스튜디오 강의 스타일은 좀 지루하죠.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활 리듬이 깨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의 현장 강의를 잘 섞자. 그래서 6시간 안에 공부를 하되, 너무 온라인으로만 하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오프라인 강의를 함께 해서 리듬은 유지하되 6시간 안에 진도를 뽑아서 종합반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만 복습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현재 방식은 어땠냐면은 오전에 4시간 수업을 하고 오후에 또 4시간 수업을 하고, 그러면 8시간 수업한 뒤에 복습은 4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만약에 세법 수업을 4시간 했다. 그럼 세법 수업은 세법만도 복습이 4시간 이상 들어가는데, 그럼 오후 수업은 수업만 듣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계속 밀리게 되고 리듬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바른생각 관종반의 하루는 오프라인으로 3시간,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3시간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좀 집중도 있게 농담 없이 딱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하는 3시간의 온라인 수업을 들어서 학습 진도는 오프라인 8시간 진도 나간 것만큼을 충분히 진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주도 복습을 6시간 할 수 있게 이렇게 플랜을 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강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 강의로만 수강을 해도, 스튜디오 강의로만 수강을 해도 온전히 모든 내용들이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먼저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렇게 온라인 강의만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지칠 테니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 수업을 함께 들어서 진도를 뽑아야만 그 오프라인 수업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섞어가지고 여러분이 최대한 현재 제약 조건, 시간이 모자란다는 제약 조건 하에서 공부 학습 진도를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 진도를 뽑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들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써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안에서 학습 피드백을 할 것이냐, 이게 고민이기 때문에 저희 바른생각의 관종반은 특별한 학습관리 메커니즘을, 기존에 없었던 컴퓨터 베이스로 돼 있는
그래서 여러분은 다 패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관종반에 오시면 모두 패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응? 그래서 패드상으로 테스트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포트도 여러분이 확인하고 출결도 핸드폰으로 출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과 패드를 꼭 갖고 오셔서 학습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의 학습 시스템은 어떤 게 있느냐. 먼저 저희의 학습 시스템 중에서 스마트 학습 시스템, 이거는 복습을 하고 모의고사를 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학습 시스템 안에는 크게 4가지의 큰 그 공부 모듈이 있는데요. 먼저 엑셀러레이터라고, 이건 복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별 문제풀이, 이건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I 오답 노트라고 해서 앞에서 푼 문제를 다 모은 그거를 다시 복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 엑셀러레이터와 교재별 문제풀이와 진도별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쭉 본 것들 중에 틀린 문제들은 오답 노트에 모두 모여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틀린 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가 축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엑셀러레이터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복습을 할 때 그냥 책에 있는 부분을 읽으시는데, 책을 읽으시고 수업 들으면서 책을 읽으신 뒤에 그 책의 요약본 PDF를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암기할 수 있도록 본문 내용에 가로 퀴즈라든가 OX 퀴즈 같은 걸 집어넣어서 본문을 그냥 수동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퀴즈들을 풀면서 본문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들도 책의 예제를 여러분이 푸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제 푸신 뒤에 그 예제 문제와 유사한 문제, 예제를 한 번 더 복습하는 문제, 예제 문제를 유사하게 만든 문제를 한 번 더 여러분이 푸셔가지고 실제 시험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내용들 중에서 혹시 예제들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시면 그 틀린 예제 부분은 다시 오답 노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제 중에도 여러분이 실수한 부분은 오답 노트에 모여서 나중에 내가 틀린 부분 볼 때 확인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할 거고요. 네, 다음으로 교재별 문제풀이, 요걸 좀 어떻게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교재는 각 책별로 어떤 책은 객관식 문제가 뒤에 있기도 하고 2차 책 같으면 주관식 문제가 뒤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 객관식 문제나 주관식 문제, 교재별로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재를 여러분이 공부하신 뒤에 책의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저희 데이터베이스화된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이 각 문제별로 틀린 거, 맞은 거, 그 체킹이 되고 또 그 문제를 푼 시간을 다 데이터화할 거예요. 저희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맞췄냐 틀렸냐도 중요하고 적정 시간을 안에 풀었느냐 아니면 적정 시간을 넘겼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저희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재 문제 풀 때도 다 데이터화해서 집계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이 중에 틀린 문제들은 당연히 오답 노트에 집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책으로 혼자 풀다 보면은 책에다 다 일일이 표시했었는데 그게 저희 패드로 여러분이 푸시면 시스템에 들어가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진도별 문제풀이는 각 챕터가 끝나면 그 챕터별로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실력을 점검하실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는 풀었는데 어려운 문제만 틀렸다거나 아니면 쉬운 문제도 틀렸다거나 그 상황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챕터별로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종합반 등수도 다 체킹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문제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별로 시간이 체킹이 될 거고 전체 모의고사 시간도 저희가 체킹을 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적절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시간 안에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확인하고 저희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복습용 엑셀러레이터랑 교재별 문제풀이와 진도별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다 여러분이 풀어 놓으셨으면 그 풀어 놓은 내용들이 오답 노트에 모두 집계가 돼요. 온라인 오답 노트에. 그래서 오답 노트에 챕터별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본서 수업이라든가 객관식 수업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저희 바른생각 수업을 여러 개 들으실 거잖아요. 그럼 객관식 과목으로 푼 문제, 객관식 문제들은
어느 과목에서 풀었든 어느 단과 강의에서 풀었든 종합반에서 풀었든 그 챕터 부분의 문제들 틀린 건 다 같이 모일 거예요. 그래서 기본 수업에서 틀린 문제, 객관식반에서 틀린 문제도 다 같이 모여서 오답 노트에 모이게 될 겁니다. 특정 단과 부분 오답 노트가 아니라 요 시험 과목 기준의 오답 노트를 여러분이 보게 될 거고, 그래서 그 챕터별로 오답 노트를 보시고 여러분이 약한 챕터가 있다면 그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약한 챕터 복습하신 뒤에 오답 노트로 다시 한번 내 실력을 검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답 노트는 한 번 오답한 것만 모아서 여러분 시험을 다시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틀린 것만 다시 한번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풀었을 때도 틀린 게 다시 한번 오답 노트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답 노트 상으로 시험 막판에 가면은 세 번 틀린 문제만 다 모아서 집중적으로 푼다든가, 저희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놀라운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공부했던 부분을 안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풀었던 문제, 오답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체킹함으로써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분명히 크게 도움을 받으실 거다. 마지막 정리하기가 정말 편하실 거다. 오답 노트만 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바른생각의 학습 시스템으로 차례대로 공부를 하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셀러레이터로 본문 내용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거 OX 문제라든가 가로풀기 문제 같은 걸 하면서 좀 능동적으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제와 유사한 문제로 예제 복습을 한 번 더 한 뒤에 교재별 문제들도 패드로 풀면서 거기서 틀린 문제들, 그 다음 문제별 시간 이런 거 체킹하시고, 그 다음 한 챕터 끝나고 나면 챕터별 진도별 모의고사를 진행하셔서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도 확인하시고, 또 틀린 문제도 모으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모으시고, 요 세 개를 여러분이 챕터별로 쭉 풀고 나면 기본 수업에서도 풀고 객관식 수업에서도 풀고 여러 수업별로 객관식 문제 푼 것들은 전부 오답 노트에 함께 모여서 여러분이 시험 보기 직전 한 달 전에 그 오답 노트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마지막 리뷰 과정으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리뷰 과정을 들으시면서 체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니까 요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해당 과목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빠른 시간 안에 실전 시험 실력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른생각의 스터디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좀 그냥 일반적인 독서실이 아니고요. 학습 관리 독서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독서실 다니시다 보면은 독서실 갔다가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본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책상 의사가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옆자리 사람이 계속 공부 안 해가지고 좀 열심히 하는 사람 사이에서 열공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된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의 스터디랩은 최대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 시설은 저희 스터디랩의 책상과 서랍은 대치동에서 지금 사용하는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그쪽에 납품하는 회사에서 납품 받은 거고요.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재나 대성학원에서 사용하는, 거기는 한 달 독서실 이용료가 29만 원입니다. 그거의 책상에 해당되는 거를 그쪽에 납품하는 업체한테 납품받아서 넣었고요. 그 다음 의자도 서울대에 납품하는 의자를 저희가 납품받아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에 책상 의자는 굉장히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방식의 책상 의자다. 그리고 저희 학습 시간도 시간표를 정해서 독서실이라고 그냥 무조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입출입 시간을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에만 동시에 같이 쉬도록, 그래서 대신 쉬지 않는 시간에는 너무 많이 입출입하시면 저희 독서실은 퇴실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 일정한 공부할 시간은 최대한 움직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결 시스템으로 학습 시간을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독서실에 있으신 분은 공부를 안 하시면 퇴실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차생들이나 합격생들이 공부한 시간, 그 시간이 학습 시간으로 확보가 돼야만 계속 다니실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옆에 사람 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습 시간을 관리한다. 그다음에 그리고 저희는 승반, 강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크게 3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제일 윗반은 입신반. 여기서 이 공부 시간,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하면 입신, 여러분이 합격할 거다. 저희는 뭐 양명은 필요 없잖아요. 뭐 이름을 알린다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 따시는 게 초점이니까 여기 들어가서 하루에 12시간 공부한 사람 사이에서 공부하시면 남들이 공부하니까 계속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입신반이 제일 높은 반입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해야만 들어가는 반이에요. 그 다음 파이오니어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파이오니어에서 계속 있으시려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챌린저, 이건 새로 공부 시작하는 사람인데 여긴 적어도 8시간 이상 공부하고 있어야 이 독서실에 계속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는 다 입신관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하시면은 최대한 짧은 수험 기간으로 합격을 하실 거다. 그래서 그런 합격하는 사람들 사이에 모여서 그 사이에 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빨리 붙는 길이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 승반, 강반 시스템을 운영해서 공부 안 하시면 강반돼야 되고 열심히 하시면 승반돼서 그 입신관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아주 빠르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랩하고 학습 시스템을 저희는 그냥 시스템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데이터화해요. 데이터화해서 여러분이 리포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리포트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나의 공부 패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나는 어느 요일에 열심히 공부하나, 그 다음 나의 공부 시간은 상위 몇 %인가, 나의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되나, 이런 게 다 데이터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몰입도는 월간, 주간, 일간 리포트를 여러분이 시스템에서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주간, 한 주에는 내가 시간대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다음 하루에는 내가 강의 시간, 독서실에 공부한 시간, 그래서 총 학습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부한 시간, 수강 현황 리포트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강한 게 온라인 수강 시간이 몇 시간이고 오프라인 수강 시간이 몇 시간이라서 합쳐서 전체 수강 시간이 날짜별로 얼마나 됐었는지. 그러면 여기는 물론 이제 수업 들은 시간이니까 독서실 공부 시간은 빠집니다. 독서실 공부 시간은 학습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학습 몰입도는 그쪽에서 보고, 이거는 얼마나 내가 공부 진도를 빼고 있느냐, 요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별로, 주별로 이렇게 수강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습 시스템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나 교재별 문제풀이나 진도별 모의고사는 챕터별로 내가 얼마나 진도를 나가고 있었는지, 얼마나 적절하게 다 풀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들을 저희가 다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바른생각 합격 플랫폼에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뭐 온라인 수업 듣고 오프 수업 들으면서 리듬은 유지하시면서 일정한 독서실에서 모두 다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고 쉴 때 같이 쉬시면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바른생각에서 공부를 하시면 하루 동안의 학습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아침에 오시면은 스터디랩에서 독서실에서 QR로 출석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럼 출석 체크를 하시면은 내가 오늘 바른생각 독서실에 몇 번째로 왔는지 출결 등수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시고 그 등수를 확인하신 뒤에 자기가 그날 오프 수업이 있으면 자기 수업 시간에 자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예약의 순서는 우리 스터디랩에 출석한 순서예요. 그래서 출석한 사람은 자리 예약을 해서 내가 오전 수업이나 오후 수업에 들어갈 자리를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랩에서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럼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퇴실하셔서 이제 수업 들어가면 퇴실할 때도 QR을 찍어야 돼요. 그럼 학습 시간이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을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가면 강의실에 가면은 자리는 이미 예약했으니까 예약한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때도 출석하실 때 강의실에서 QR을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강의 시간만큼 QR에 체크가 됩니다. 강의 시간이 학습 시간에 계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전 수업 들으시고 점심 먹고 나서 다시 우리 스터디랩에 가서 공부를 하신다면 스터디랩에 가서 또 QR을 찍고 들어가셔서 그다음 이제 엑셀러레이터로 복습도 하시고 오전 수업 복습을 좀 하고 그다음 틀린 건 오답 노트로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자기가 온라인으로 좀 임팩트 있게 또 3시간 또 공부를 하셔야죠. 그럼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신 부분은 또 동영상 학습 시간에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녁 드시러 나가면서 QR 찍으셔야 되고 다시 들어오면서 또 QR 찍으시면은 또 공부 시간에 들어가고 학습 시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복습도 하시고 교재별 문제풀이도 푸시고 진도별 모의고사도 푸시고 그렇게 공부를 복습을 하신 뒤에 여러분이 했던 공부들이 다 리포트 될 수 있도록 집계가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 QR을 찍으시면 오늘 학습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총 공부 시간이 얼마였는지 내가 수업 들은 시간, 오프 수업 들은 시간, 온 수업 들은 시간이 얼마인지 일 학습 리포트가 시스템상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런 매일매일의 학습 리포트를 모아서 주간 리포트, 월간 리포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들은 여러분도 보실 수 있고 저희 담임인 저희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학습 상황이 좀 흐트러져 있는 그런 우리 수강생들은 면담을 할 겁니다. 저희 반 사람들은. 그래서 면담을 해서 공부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 챕터를 하루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한 챕터 끝나면 그 챕터별로 진도별 모의고사로 보고 그러면 주간 학습 현황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간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클리닉 강의 약간 과외인데 한 10명쯤 모여있는 그런 소규모 학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입학원들에서 클리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소규모의 약한 부분만 모은 수업을 만들 거니까 그런 수업을 수강하셔서 약한 부분을 보강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일요일 같은 데는 좀 쉬시고 그렇게 매주를 보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매주 보내고 나서 종합반을 수강하신다면 종합반 과목별로 또 이제 예를 들어 원가가 끝나고 나면 한번 종합반 모의고사를 보고 그러면 그런 모의고사들도 다 여러분은 특정 과목 관련된 모든 시스템으로 본 문제는 틀렸으면 모두 오답 노트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간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피드백하시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관리하시면서 일주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2달, 3달 되고 나면 아주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게 리듬이 깨진 거는 저희가 체킹이 되니까 시스템상으로 그런 분들은 뭐 저랑 면담을 좀 하셔야죠. 그래서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 저희는 독서실에 계속 있으실 수는 없습니다. 저희 스터디랩은 시간 체킹이 돼서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시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공부 많이 해서 빨리 수험생활 끝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학원이 해야 될 일은 정말 그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피드백해 드리고 또 안 한다면 상담하고 그래서 빨리 수험생활을 끝내게 하는 게 목표고 그거를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른생활의 학습 시스템이 같이 함께 옆에서 여러분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응원하면서 손 당겨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여러분이 합격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겁니다. 저희 이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저희 열정적인 강사진과 함께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아마 최대한 빨리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종합반을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과목이 수업이 많아지면서 수강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일단 복습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합격률이 좀 낮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수업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 복습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학습을 옆에서 케어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하게 진도가 밀린 사람들은 상담해 줘야 된다. 이런 피드백을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같이 이 시스템에 녹였고요. 여러분이 이런 방식 안에 함께 타셔서 저희와 함께 저희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합격하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수험 기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윤상 회계사입니다. 저는 기존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학원을 떠나 이곳 바른생각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이곳 바른생각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그 종합반 관리 시스템은 사실은 20년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종합반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오전, 오후 수업이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오전에만 수업이 쫙 깔려 있고 오후 수업이 많아봐야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가 오전, 오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계사, 세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한 수험생들을 위한 정말 최적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좋은 강의가 제공되고 또 복습도 거기서 할 수 있고 해서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20년 동안에 수업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각 단과별로 단과를 가르친 선생님들께서 자기 과목의 만점을 위해서 수업 시간을 계속 늘리다 보니 오전, 오후에서 일주일에 5번 혹은 뭐 어떤 경우는 일주일에 6번, 6일 동안 오전, 오후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도 4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4시간 반 이렇게 수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9시간 넘게 막 수업을 듣고 오전, 오후 수업을 막 들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는 또 예습해와, 너 복습해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아니 9시간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예습 복습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거는 저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거는 학생들의 합격을 위한 강의 시스템이 아니라 강사들이 자기들의 개별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학생들을 좀 희생시키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합격률은 높지 않겠죠. 왜? 복습을 못하니까. 우리가 합격을 하려고 하면 배운 거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그거를 머릿속에 깨닫고 그걸 시험장에서 풀어내서 그걸 맞춰야 합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배우기는 배우는데 내가 복습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요하는 게 참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바른생각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험생들을 위한 어떻게 하면 이 수험생들이 회계사 세무사 시험을 내가 빨리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진정으로 고민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곳으로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른생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바른생각은 의지가 바약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관리 시스템 제공합니다. 특히 바른생각 독서실에 등록한 분들은 제대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독서실에 들어갈 때 출결 체크를 하고 독서실에 나올 때 출결 체크를 하고 수업에 들어갈 때 출결 체크를 하고 수업에 나올 때 출결 체크를 하고 또 독서실에 들어갈 때 출결 체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수업 듣고 독서실에서 공부한 모든 시간이 다 체크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혼낼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결과를 여러분 부모님께 통보할 겁니다. 치사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치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수강료와 여러분의 독서실비를 여러분이 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분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저축해야 될 돈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더라. 여러분 부모님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쪽팔림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라도 여러분을 공부시킬 겁니다. 여러분을 멱살 잡고 공부하게 끌고 갈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의지가 바약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른 생각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을 끌고 가면서 공부시키겠습니다. 둘째, 바른 생각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들은 다음에 시험을 볼 겁니다. 특정 주제가 다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하고 틀렸다. 틀린 문제는 다시 시험 볼 겁니다. 또 틀렸다. 다시 시험 볼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알 때까지 계속 괴롭힐 겁니다.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자꾸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틀린 거에 대해서 각성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답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시험 봤는데 시험 본 거에 틀린 게 있더라. 그 틀린 것들을 다 집계해서 나중에 공부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소팅해서 다시 풀어보게 만들 겁니다. 그것만 다 풀면 여러분의 지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할 겁니다. 셋째, 저희는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다른 종합반들은 하루 12시간, 13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8시간, 9시간은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내게 남은 시간은 3시간, 4시간이 내게 남은 시간입니다. 9시간 수업을 들었는데 3시간 동안 복습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 안 맞습니다. 복습할 시간이 안 나옵니다. 저희는 맥시멈 6시간에서 7시간까지만 여러분의 강의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 7시간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저희의 기본 모토는 모든 강의를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겁니다. 온라인에서 촬영하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던 불필요한 것들 저희가 편집을 통해서 걷어낼 겁니다. 저희가 불필요한 것들을 싹 다 걷어내서 정말 엑기스만 필요한 것들만 강의를 딱 제공하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던 시간에 70%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1.0배속으로 보는 게 아니라 1.2배속, 1.3배속 이런 식으로 아마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8시간 수업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한 6시간 혹은 5시간 그 정도 시간에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겁니다. 그래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온라인만 계속 듣다 보면 사실 듣기가 좀 어렵고 힘든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강의를 제공할 겁니다.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주제들, 그리고 이 부분은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더라,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 그런 주제만 골라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따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할 겁니다. 쉽고 뭐 되게 평이한 부분은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많이 틀리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얼굴과 얼굴을 맛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생동감 있게 강의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이런 강의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이 또 결합되어 있는 이런 강의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을 합격에 좀 더 가깝게 저희가 이끌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8시간, 9시간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을 할 시간은 3시간, 4시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종합반을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또 독서실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를 받으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종합반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는 관리형 종합반, 줄여서 관종반이라고 저희 종합반을 이름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일반 종합반을 다니실지
저희의 관종반을 선택하실지 현명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회계사입니다. 우리 이제 기본 강의 같이 쭉 공부했었는데 이제 좀 장소를 달리해서 바른생각학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여기 이제 온라인 베이스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번 이제 심화반부터는 저랑 같이 또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심화학습반에 대해서는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많이 있었지만 한 번 더 컨셉을 잡아본다면 이 시험은 1차랑 2차랑 과목이 겹쳐요. 고시 시험 치고서 이만큼 1차랑 2차랑 과목 겹치는 시험은 거의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감사 빼고 4과목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과목이 겹치는 그 2차 시험과 1차 시험 과목이 겹치는 그런 과목들은 2차 시험 수준까지 갔다가 1차 시험을 대비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2차 시험 수준까지 준비하기가 또 만만치 않으니까 보통 이제 1차 시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제 2차 시험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이제 객관식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2차 시험 대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수준을 높여보자. 1차와 2차와 중간이죠. 1.5차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수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서 개설되게 된 과목이에요. 교재는 2차 교재를 합니다. 주관식 문제풀이에요. 그런데 수준은 1차와 2차의 중간, 그러니까 2차 대비의 어려운 문제들은 다 빼고 풀다가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쉬운 문제 위주로 가요. 그다음 설명도 좀 길게 가고, 물론 이제 3-4개 과목이니까 1차에만 등장하는 뭐 납세제라든가 사업문제 이런 얘기는 안 해. 근데 이제 기본 구조, 접대비면 접대비, 기부금이면 기부금, 합병이면 합병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겨우 한 번 본 건데 이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객관식 책 같이 공부했죠. 1차 시험 그 기본 강의 때. 근데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들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 다룰 수가 없어요. 1분이나 1분 30초 정도에 풀어야 할 크기의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간혹 가다가 좀 이상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접대비에 예를 들어서 뭐 기속시기만, 혹은 뭐 한도 계산만, 혹은 한도를 위한 수익 금액만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전체가 어우러지는 그런 문제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요 심화반을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2차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주관식 문제를 통해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쭉 풀어보는, 그래서 뭐 감가상각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체가 아우러져 있는 그런 모양의 문제들을 풀어보게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수업 끝났을 때. 그러니까 뭐랄까, 바닥에서 같이 막 헤매다가 조금 위에 올라와서 내려다보는 느낌? 그래서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3번만큼은 심화반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또 뭐 꼭 수업을 안 듣더라 하더라도 2차 교재를 가지고 9월달 객관식 시작하기 전까지 그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어려운 문제 너무 버거우니까 2차 시험용 주관식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심화반의 목적은 2가지인데, 기본적인 목적은 내년 동차 합격을 위한 거죠. 내년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까지 한 3-4개월 정도의 2차 과목을 돌린다? 무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미리 하면 연습, 예방주사 맞는 그 목적이 하나가 있고, 더 큰 목적은 1차 시험이에요. 1차 시험 때 그 계산 문제, 복잡한 계산 문제를 한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게 절대로 오버하는 게 아니라고,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서 전체 구조를 바라보는 눈을 좀 체득한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하면 적어도 계산 문제 많이 편해집니다. 그런 경험 많이 했죠. 처음에 해법 시작할 때 말 문제랑 계산 문제가 어느 게 편해요? 말 문제가 편하죠. 왜? 계산 문제는 모르겠으니까. 근데 조금만 수준이 올라가면 계산 문제가 편해요. 말 문제 꼬아내면 정말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심화반 거쳐가면 계산 문제는 조금은 익숙해지고요. 머릿속에 구조가 잡히기 때문에 그다음 말 문제 접근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목적 1차 시험에 조금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또 하나는 내년 2차 시험에 뭐 전 과목 동차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3번만큼 잡아놓고 가자. 그래서 진짜 하기 싫은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지,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1차 시험 막판에 제가 또 수업 때 자주 얘기했던 건데 상법 몇 점짜리 과목입니까? 100점이죠. 그죠? 경영학은요? 100점이에요. 세법도 100점짜리 과목이에요. 1, 2월 달에 2월 달은 너무했다. 1월 달에 어느 과목에 집중해야 될지는 잘 명해요. 1월 달에 세법 100날 공부해봤자 100날 시간 투입해봤자 점수 안 올라요. 세법은 그 전에 다져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막판 뒤집기 가능한 과목들 단시간에 점수 올릴 수 있는 과목들 그 과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과목의 특성상 상법 경영학 그때 공부하셔야 돼요. 그때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세법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세법에 시간 쓰느라고. 인문 과목이 시간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 반 들어가기 전까지 세법은 이 베이스가 다 다져져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업 때도 강조했지만 이번 여름 정말 중요해요. 이번 여름에 재무회계하고 세법 적어도 두 과목은 다져놔야 됩니다. 그래야 약간은 편안하게 9월 달에 객관식 시작할 수 있고 객관식의 마지막 가서 집중해서 점수를 올려야 할 그 약간의 암기 성격의 과목들에 시간을 투입하려면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한 이제 12월 1월쯤 가면 세법이랑 재무회계는 현상 유지. 그 전까지 이번 여름에 얼마나 그 베이스를 올리냐에 따라 가지고 1차 시험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뭐 더운 여름에 이것저것 유혹도 많고 하지만 기왕 이제 시작했으니까 내가 맨날 하는 얘기죠. 빨리 끝내자고요. 그죠?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빨리 그만두고.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그래서 그 세법이랑 재무회계 특히 저는 세법 과목이잖아요. 세법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을 좀 올려놔야 되고 개론 수업을 소화를 다 못했는데 심화반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가 제일 많이 드는 질문이에요. 유보가 뭔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완전 생판 처음인 게 아니라면 적어도 개론 수업을 허덕이긴 했지만 어쨌건 수업 빠지지 않고 어쨌건 참여했고 다 소화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배운 기억이 남아있고 그 정도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심화반 수업은 1차와 2차 중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접대비란 이런 거야 이런 설명은 안 해요. 접대비란 이런 거지 라고 설명하는데 할 얘기는 다 해. 다 알지? 문제 풀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고 내용 정리하고 문제 푸는데 그 내용 정리 시간이 모르는 친구한테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한번 공부해봤잖아. 이거 했던 거 기억나니? 이런 식의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법인세랑 소득세랑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한번 쭉 돌리고 나면은 가을에 객관식 세법 시작할 때 조금은 좀 가벼운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요. 새로운 분위기에서 오늘 이제 좀 우리 뭔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개강할 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개강하고 나서 우리 또 같이 반가운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같이 열심히 한번 여름 보내보자고요. 자, 부탁드릴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들 뵙겠습니다. 이수찬입니다. 제가 돌고 돌아서 참 세법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어요. 우리경영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2016년도에 이제 나와서 회계학원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백보 하나로 혹시 또 가진 건 돈도 없는데 돈밖에 없다 이런 모습으로 회계학원을 차려서 폭삭 망하고 또 노량진에서 누군가가 저를 스카우트해서 노량진에서 한 5년 동안 세법의 내공을 좀 다지다가 바른 생각에서 굉장히 바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바른 생각은 저를 이렇게 세법학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됐어요. 세법이 법학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게 세법학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세법을 가르칠 때 세금이 얼마냐, 응? 또 내가 얼마 깎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세법도 법학이에요, 법학. 그렇다면 세법이라는 법학은 왜 이렇게 법학으로 수익을 받지 못할까? 대부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또 국민들이 뭐예요? 내 세금 얼마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학문이 법학으로서의 세법은 아니에요. 법학으로서의 세법을 세법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세법의 헌법적 근거를 먼저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헌법 38조예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래서 생겨난 게 20개에 가까운 세법이에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또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수많은 세법, 또 지방세법, 이런 세법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근저가 되고 있는 법학으로서의 기본적 가치를 공부하는 게 세법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 38조의 문구와 더불어서 59조죠. 조세, 종목과세 이런 법률을 정한다. 이 두 개가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법학의 답안지를 쓰실 때 어떻게 쓰셔야 될까요? 숫자로? 이러면 빵점이야, 빵점. 왜 빵점입니까? 이거는 법리적으로 비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뭘 먼저 따져야 돼요? 1세대 개념 정의를 해야 돼요. 응? 1주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야 돼요. 응? 그리고 비과세라는 개념 정의를 해야 돼요. 이걸 파고 들어가는 게 법학으로 세법이에요. 세금이 얼마다, 얼마까지 면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근거는 과연 뭘까요? 헌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38조와 헌법 59조를 아무리 찾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근거, 취지는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까요? 모든 국민은 헌법상 주거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주거의 자유는 한 곳에서만의 자유가 아니에요. 응? 나는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또는 편안함을 위해서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주 이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는데 세금을 많이 때려봐요. 그럼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거주 이전의 자유권이 또 침해되게 돼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사실이 세법학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드물어요. 응? 저도 이제 조세법 교수들, 세법학을 조세법이라고 하는데, 많이 알고 있고, 가끔 소주도 한잔하고, 서로 학회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좀 우리 법학자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돈, 금액, 이걸로만 따지는 게. 그러니까 어떤 정부 정책이 나오더라도 비판적 견지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는 공인회계사든 세무사든 경제학적으로 보면 공급 제한으로 인한 특혜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것도 내 삶에서 중요하지만 국가가 준 가치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비판적인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견제를 해야지 그걸 따라만 다니면 안 된다. 그게 세법학이에요. 왜? 세법은 법학이니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멋들어지게 법학 선생을 건대에서 제가 10년째 하고 있고 또 학원가에서도 역시 10여 년 이상을 여러분하고 강의를 했고 또 수많은 제 네임을 보면 아실 거예요. 책들을 집필을 했고 그런 것들을 전부 녹여서 제 인생의 삶의 이제 한 일부가 됐죠. 세법학, 조세법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부담을 굉장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법학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앞으로 20천 외의 세법학은 재미없을 거예요. 그지? 왜? 항상 세법학도 이렇게 생각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거고 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응? 앞으로는 세법학 공부하실 때도 너 자신을 알라. 그치? 소크라테스 말씀 잘 들으시면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멋지게 또 뵙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첨삭도 제가 해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는 한 10여 년은 여기 바른 생각에서 바르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 생각에서 세무사 재정학 강의를 맡게 된 윤철신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무사 재정학이란 어떠한 과목이고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재정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가 조세를 징수해서 이 징수한 돈을 정부 지출로 쓰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의 활동을 재정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재정활동이 우리 경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분야가 바로 재정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정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는 결국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의 한 분과 학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세무사 수험생 분들이 재정학을 공부하실 때 어려운 점을 동시에 느끼게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본인이 만약에 공인회계사 공부를 하시다가 세무사 시험으로 넘어오셨거나 또는 공인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을 동시에 병행하시는 경우에는 어차피 공인회계사 공부에서 경제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무사 재정학을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 경제학보다는 세무사 재정학이 문제의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가 쉽기 때문에 회계사 수험생이라면 세무사 재정학을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제학적인 기초 소양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또는 본인의 전공이 경제학이나 또는 이러한 상경 계열과 전혀 무관한 전공자이신 경우에는 경제학이라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세요. 자, 그래서 세무사 재정학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초 경제학을 튼실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재정학으로 넘어오셔야 재정학을 공부하실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정학 공부를 할 때 기초 경제학의 필요성은요, 우리가 중급 회계를 공부할 때 회계 원리의 필요성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결국 공부하는 건 중급 회계이긴 하지만 회계 원리를 미리 튼실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와야지만 중급 회계의 내용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재정학이라는 과목도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수험가 시중에 세무사 수험생을 위한 기초 경제학이라고 해서 경제학의 요약된 강의들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의 양과 범위가 너무나 많아서 자, 우리가 이 글자의 자간을 줄이고 줄간을 줄여서 페이지 수를 줄였다 뿐이지 사실상은 우리 경제학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어서 너무나 범위가 많고 공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세무사 재정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가장 얇은 분량으로 가장 적은 분량으로 기초 경제학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재정학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에 제가 미리 업로드해 놓는 기초 경제학 강의를 수강하고 들어오신다면 재정학 강의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기초 경제학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은 재정학 기본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때 내용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 시험은요, 아무래도 회계와 세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결국 내가 세무사 시험에 붙냐 못 붙냐 하는 것은 내가 회계와 세법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정학을 공부하는 시간은 필요한도로 최소한의 시간만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회계와 세법에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험 전략적으로 재정학에는 최소한의 시간만 투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세무사 재정학은 문제의 절대적인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려운 내용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세무사 재정학은 기출 문제가 다시 재반복되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만 제대로 공부를 하셔도 80점까지는 충분하게 득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80점은 우리가 1차 시험을 합격하는데 충분한 점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중심적으로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해서 80점 정도를 확실하게 맞는
것으로 목표 점수를 잡고 강의를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재정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경제학 시험 과목처럼 회계사 경제학처럼 매 문제마다 계산이 필요하고 복잡한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거의 단문의 형식으로, 거의 요약된 형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수학에 매우 가까운 과목인데, 저는 재정학에서 이렇게 쉽게 문장으로만, 수식이나 그래프 없이 문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단문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단문을 숙지하고 암기만 해도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도록 수학적인 성격을 많이 빼고 단문의 성격을 강화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의 합격의 기간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적은 시간으로 공부하셔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저희 바른생각에서 이제 제가 그 상법 과목을 전담을 하게 됐어요. 상법이라는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법은 거래법을 통상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래법은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법인 민법, 뭐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에 50% 가까이 차지한다고 하죠. 양이 워낙 방대해서요. 그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 이제 상법입니다. 상법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상법 제1조의 조문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상사에 관해서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이 규정이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민법이라는 일반법의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용어도 아셔야 되고. 근데 이제 현재 학원가에서 강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변호사도 계시고 또 이제 회계사도 계시고 또는 자격증 연구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법학이라는 과목을 제대로 암기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녹여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공이 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상법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법률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 이제 상법이 4개의 편이 출제가 되죠. 총칙, 또 상인이, 또 회사, 또 어음수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어음수표법은 아마 2025년 1차 시험을 끝으로 아마 소멸돼 갈 거예요. 그리고 기업법이라는 타픽으로 이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이 이제 추가돼서 출제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법은 혹시 어떤 법이든지 간에 기본적인 구조와 용어를 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근데 현 시대에 법학을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제 대학에서도 배워왔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배우면 본질을 가르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법학의 본질은 많은 양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법학을 암기하면서 가르칩니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용어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게 법학이에요. 점 하나가 사람의 형량을 바꾸는 게 법학입니다. 그만큼 법은 어떤 용어가 있으면 그걸 굉장히 많은 사유를 통해서 그 용어와 관련된 대부분의 걸 정비를 해야 돼요. 응? 그리고 용어만 한다고 해서 법학이 끝이 안 됩니다. 교수님들은 대부분, 저도 이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지만 출제하는 방향이 뭐냐면 주제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얼만큼 응용력을 가지고 이걸 응용을 해내고 또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법 공부할 때는 저한테 이제 처음부터 오셔서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과거에 영화를 얻었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상법을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상법 공부는 여러분이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선택을 되게 잘 하셔야 되고, 그 선생님이 혹시 얼만큼 내공이 있고 또 교재를 얼만큼 잘 쓰고 또 얼만큼 강의력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신 다음에 섣불리 결제하지 마시고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 이수천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법 강의를 제가 멋지게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상법은 보통 한 9월부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재시생들.
근데 7월 저희 학원 오픈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법 공부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저 따라오시면. 그래서 앞으로 20천 믿고 상법 공부하시면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실무계에서도 제 명성은 꽤나 있을 거예요. 제가 3일 인포마인에서도 엊그제 기업 실무자 상법 강의가 10년째 출간이 돼서 소개 영상 강의를 한 4시간 정도 찍고 왔는데 뭐 팔린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제가 멋진 상법 강의를 통해서 부담을 확 줄여드리면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공인회계사가 되셔서 합격하신 후에 또 세무사가 되셔서 합격하신 후에도 저를 통해서 많은 상법과 관련된 주제들을 같이 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이렇게 오랜만에 회계학원에 복귀해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강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일 변호사입니다. 이제 새로 오픈하는 바른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행정소송법을 전달해 드릴 텐데 제 이름은 이제 문일 변호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과정의 이름을 슬기로운 세무사 행정소송법이라고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로 제 양력을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연수원에서도 이제 본인 전공이 있어요. 그때도 행정법을 이제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행정구제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전공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수험과 경력을 이제 말씀드리면 신림동이 아무래도 이 세무나 회계 쪽에서는 이 종로가 메카라고 하고 법과목은 사법시험, 과거에 이제 사법시험부터 뭐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신림동이 이제 법과목에서는 가장 좀 메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림동에서는 지금 한림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신림동 자체에서는 그래도 제가 일타소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무사 이쪽에 기회가 생겨서 요 직전까지는 나무경영아카데미에서 열심히 전달했고 이제 앞으로는 바른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를 이제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그 작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이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행정소송법이랑 행정심판, 조세심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실무연수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그거를 이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 소개는 요 정도 이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 행정소송법을 본격적으로 이제 본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제 입장에서는 문일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강의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행정소송법은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입문할 수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입문 강의를 제가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입문 강의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소송법 법조문을 1조 이런 내용, 2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조문 하나하나를 설명해 드리는 강의가 하나 있고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이라는 요 입문 강의 정말 좋은 특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요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은 이제 바른생각 홈페이지 거기에 이제 무료로 업로드가 되니까 꼭 제 수업을 오시기 전에 요걸 입문 강의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되고 제가 수험생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쟁송법 PT 요걸 검색하시게 되면 문일 변호사의 행정쟁송법 PT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재생 목록에 행정소송법을 시작하시는 분들 세무사든 노무사든 이렇게 행정소송법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문 강의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 요거를 아예 재생 목록에 모아놨으니까 본 강의 만나시기 전에 요것만 여러분들 잘 듣고 오셔도 뭐 이동하는 시간이나 식사하는 시간이나 그렇게 이용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유튜브를 좀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잘 듣고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시작할 때부터 일단 경쟁하는 다른 사람보다 시작할 때부터 행정소송법에 대해서는 한 100m 경주라면 50m 앞서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정성껏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무슨 제 광고나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 저는 수업 시간에 안 합니다. 요 내용 잘 숙지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행정소송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근데 행정소송법이 선택 과목이지만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 필수 과목이나 다름이 없죠. 근데 어찌됐든 선택 과목이고 이게 1차
패스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점 받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재정학은 50점만 받으시라. 제가 전달해드리는 내용, 수업 시간에 제가 시키는 거 요것만 따라오시면 다른 시간을 별도로 많이 투자 안 하셔도 90점은 정말 편하게 받게 해드리겠다. 그 목적으로 나무경영에서도 3년 동안 강의를 했고 그렇게 90점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쫓아오실 때는 개인적으로 행정수업법에 시간 투자 안 해도 문일 변호사님, 문일 선생님 요 강의만 쫓아가게 되면 90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오시면 돼요. 그럼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입문 강의 요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요걸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일단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일 먼저 돌아가는 커리큘럼은 일단 기본서를 가지고 이론 강의 들어가겠죠. 그럼 각각의 테마 이론을 배우신 다음에 그 이론 내용에서 등장했던 기출문제풀이 요거까지를 돌려드리는 게 첫 번째 이론 강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요 수업 안에서 여러분들 이론도 정말 쉽게 전달해드리고 기출문제풀이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간격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돌아가는 강좌는 요 기본서를 가지고 다시 이용을 합니다.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 그런 것들을 뽑아드리고 최신 기출문제 그리고 변호사 시험,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다른 시험에서 등장했던 행정소송법 문제들 요거까지 전부 풀어드리는 게 요 두 번째 순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에 썼던 기본서 다시 한번 돌려드리고 문제집 요거 이제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요 수험가에서 공통적으로 또 진행되는 게 마무리 일일 특강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하루 종일 행정소송법에서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임팩트 있게 전달해 드리는데 요때도 요 문제집에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틀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꼽아서 문제집 한 번을 전부 또 돌려드려요. 그리고 이제 소송법에서도 날짜 같은 게 나와요. 며칠, 뭐 14일, 뭐 90일, 60일, 30일 이거는 어떤 이해가 아니라 시험 직전에 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두 문자 강의를 이제 전달해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한 장짜리 A4지 한 면으로 된 특수 프린트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장 보냈더니 이게 이미 검정을 받은 커리큘럼입니다. 요렇게 보냈더니 실제 공부하실 때 별다른 개인적인 시간 많이 투자 안 해도 요 과정만 성실하게 따라오시고 시험장 갔다 왔더니 90점은 가볍게 넘더라. 요렇게 이제 검증을 받은 커리큘럼이고 제가 전달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대로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행정소송법이 여러분들 정말로 편안하게 90점을 받고 재정학에 대한 부담을 말끔히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앞으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소개나 커리큘럼 영상은 끝났고 제가 이 강좌 이름을 슬기로운이라고 좀 지었던 이유가 실제로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 시간이 정말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자칫하면 잘못된 커리큘럼이라든지 나랑 안 맞는 선생님이라든지 억지로 외우라는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시작해버리면 그게 결국 수험의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나 수험에서는 잘못된 시행착오로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 2년이 휙 날아가 버려요. 이건 수험생한테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없는 저를 만나면 시행착오 없는 슬기로운 행정소송법을 배우셔서 1차를 무난하게 넘기시고 여러분들 메인으로서 2차에 집중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시작의 매듭을 풀어드리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행착오 없는 슬기로운 행정소송법 요거로 이제 저를 만나시고 슬기로운 수험생활 열심히 하셔서 빨리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인사 마무리 짓고 나중에 본 강의에서 정말 좋은 강의, 임팩트 있고 쉬운 강의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경영 아카데미에서 세법과 세법학을 강의하게 된 이진욱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세무사를 따기 전에 이제 한 5, 6년 정도 이제 은행과 회계법인 같은 데서 이제 한 4, 5년 정도 실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를 따고 나서는 한 18년 동안 이제 세법과 관련된 대학에서 또는 이제 수험학원에서 이제 18년 동안 강의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그 강의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세무법인에서 한 12년 정도 세무법인 운영에 대한 실무를 함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세무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이 세법이라는 텍스라는 영역에 거의 뭐 제 삶을 지금 올인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직 세무사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무사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목숨 걸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그 시험에 제가 이제 세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진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 그 도전이 성취될 수 있고 성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과목은 1차 시험인 세법 개론과 그리고 2차 시험인 세법학이 되는데,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세법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힘든 세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려면 정말로 무작정 시간을 투입하고 무작정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정말로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선생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세법이라는 굉장히 방대하고 막막한 영역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그 영역은 1차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세법 개론이 될 거고요. 정확한 시험 명칭은 세법학 개론이에요. 그리고 2차의 경우는 세법학이 있는데 2차 시험의 4과목 400점 만점에 3번째 과목과 4번째 과목이 이 세법학 1부와 2부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시험까지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2차 시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1차 세법 개론도 2차 세법학도 어차피 우리는 뭐 세법을 강의하는 거예요.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세법이라는 부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제 나름대로 세법도 학문이고 게다가 법률이기까지 하고 또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과 전략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확고한 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것처럼 시간과 비용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 이러한 수험과 관련된 공부들은 반드시 시스템 있는 체계적인 전략 하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전진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세법 개론 같은 경우는 세법에 대한 기본적 특징 자체가 실무학문이에요. 실무학문이기 때문에 암기 과목이라고 잘못 착각하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세법은 외울 게 많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세법은 물론 외울 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암기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게 되면 공부는 그때부터 굉장히 꼬이거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세법 개론부터 여러분이 세법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는 세법은 무조건 암기가 아닌 이해가 전제로 되어야 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뭐 재무회계도 마찬가지고 원가회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목인들 이해가 필요 없겠냐만, 세법이라는 것은 돈 내기 싫어하는 국민들과 어떻게든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과세관청, 국세청의 싸움이야. 그 국민들과 국세청 사이에 내기 싫은 돈을 적법하게 법률에 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법률 시스템이 세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도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고, 어떠한 규정도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거나 과세관청한테 불이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균형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률 규정을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떤 조문이든 그 이유와 취지가 명백하게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규정에 있어서 저는 1단계로 이해를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그 규정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해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공부한 것을 문제로 내는 것을 맞춰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해한 그 법률 규정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 정리는 규정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수험으로서의 시스템을 만드는 하나의 규정 정리의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규정이든 간에 그 규정이 시사하고 있는 그러한 원인이라든지 요소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기본적 정리가 여러분들에게 규정마다 있어야 이제 수험 공부로서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요것이 1단계라고 그러고 요것을 2단계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요 3단계를 간과해가지고 수험에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지금 말씀드릴 요 3단계는 요 2차 세법학까지 우리 세무사 시험을 마무리 짓는 세법학까지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상당히 맞춰야 됩니다. 자, 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원조문의 확인이야. 원조문의 확인이라는 건 뭐냐면 세법은 당연히 법률이죠. 법률이라 그러면 원법률 조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법률 조문이 여러분들 뭐 친구가 카톡하듯이 그렇게 편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겠죠. 법률이라는 한문이 많이 섞이고 전문 용어가 많이 섞이고 딱딱한 표현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법조문인데 문제는 일단 우리의 세무사 1차 시험은 50% 이상이 말문제예요. 그 말문제의 오지선다형 문제로 나오는 그 지문이 그 원조문 그대로의 지문을 변형시킨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규정에 대한 정리도 했는데 다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험 문제 시험장 가서 보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틀렸어. 틀리고 와서 나중에 답 확인해 보면 아휴 알던 거야.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해를 하고 알면 뭐하냐고. 시험 문제는 그 우리가 아는 것을 원조문의 형식을 빌어서 어려운 법률 용어 그대로 발췌해서 이것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법이라는 것을 시험으로 적용할 때는 이해한 것을 정리한 후 반드시 내가 정리한 것에 대한 원조문의 확인이 뒤따라 가야 그래야지 세법의 일단락의 완성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3단계 이해시키고 규정 정리해주고 세 번째 원조문 확인을 꼼꼼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말 문제는 일단 거의 로스 없이 손실 없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계산 문제라 그래가지고 계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 문제라 그러면 하나의 사례와 하나의 규정에 대한 산식을 적용해서 결과적인 숫자 금액을 맞춰내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정이 숫자로 대입된 것일 뿐 계산 문제, 계산 상황, 계산 규정도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원조문에서 비롯된 내용으로 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산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틀을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그 계산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계산 문제의 속도를 늘리고 실수를 줄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시험에 대한 세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와 원조문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이 무사하게 통과되고 1차적 실력이 형성된 이후에는 이제 요 세법학이라는 2차 과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 세법학이라는 놈은요,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굉장히 구역질 나는 괴물 같은 놈이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항상 오지선다, 사지선다형 등의 골라내는 문제들을 많이 풀었었고 그리고 그냥 질문에 대한 단답식의 어떤 이론적 체계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하는 공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방식의 지식의 습득을 해왔는데 이 세법학이라는 놈은 그냥 8개의 세법이 하나씩 문제가 나오면서 그냥 한 반바닥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서너 페이지의 맨 땅에 아무 자료도 없이 혼자서 서술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세법에서의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세법학이라는 것은 1차 세법 결론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라면 2차 시험 세법학은 여러분들이 아는가는 당연히 물어보고 여기다가 이 아는 것을 쓸 수 있는가까지 묻고 있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법학 공부할 때 이러한 시스템화에서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느냐? 당연히 세법학도 그 세법에 대한 판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필요한 내용들을 당연히 이해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세법학도 답안지 혼자 아무것도 없이 써야 되는 거니까 정리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세법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일정이 주어지는 사례에 대해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조문의 규정도 당연히 확인하고 내가 확인뿐 아니라 쓸 수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법학은 이 세 가지 당연한 단계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세법학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처음에 세법 공부할 때는 세법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라 그랬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암기가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건 암기해야 돼. 암기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이해한 것만 가지고 아직까지 수험생으로서 비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술술술 써나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안다고 외웠다고 쓸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없이 많은 정말로 구역질이 나고 손가락에 피멍일 정도의 답안,
작성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법의 논리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플러스 2차 세법학에서는 암기 그리고 답안 작성까지 이어지는 이런 요소들이 결부가 되어야 여러분들은 세무사 시험을 2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암기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외운다 그러면 단순하게 앞잤다고 뒷잤다 가지고서 나열한 다음에 이것을 눈으로 기억하고 입으로 기억하고 머리로 기억하는 그런 단순 암기를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단순 암기로는 우리 세무사라는 고급 자격증을 따기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방식이 됩니다. 세법이라는 모든 규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취지와 이유가 다 있는 그러한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암기를 하더라도 그냥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암기의 구조적 암기, 시스템화된 구조적 암기의 시스템화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규정을 기승전결로 머릿속에 그린 후에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스토리라인을 생각해 나가면서 한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법학에서 써나가야 될 것들을 머릿속으로 손으로 눈으로 계속하여서 그 구조적으로 기억날 수 있는 구조적 암기 시스템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은 세법학을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과 법률 규정과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자 하는 방향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1차에서는 요 3단계의 틀, 2차에서는 요 3단계의 틀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무식하지 않은 조금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이고 제대로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적 암기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시험을 볼 때 제출해야 되는 그 답안 작성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답안 작성에 대한 연습이라든지 답안 작성이라는 형식을 정확히 빠른 시간 내에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세법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세법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세무사가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무라는 텍스의 세상은 정말로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로서의 그런 세상으로 펼쳐질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자격시험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야, 저거 하는데 무슨 저런 공부가 왜 필요하고 무슨 뭐 이거 하는데 이런 과목이 왜 필요하냐. 그런데 우리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이 제가 세무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과목이 이 세무사의 업무와 전부 다 직결되는 그러한 공부의 과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험 기간 동안 충실하게 여러분들의 해야 될 여러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하게 당당하게 세무사가 됐다면 그 세무사가 되기 위해 했던 공부들이 세무사가 된 이후에도 충분히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세무사로서 펼쳐나가는 그런 삶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세법과 관련된 세무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저희 바른경영 아카데미, 바른생각 경영 아카데미에서 정확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이루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세법에 대한 뭐 과목별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서 함께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뭐 제가 멋있는 멘트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바른 생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재미있고 정말로 열심히 세법 생각을 함께 즐겁게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